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지금 특징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소비용 부가가치세라든지 이 다단계 거래세 보면 모든 거래 단계마다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거래세다. 이제 무슨 말인지 개념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는 거지 거래공제법을 쓰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는 건 제가 나중에 영세율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총칙으로 가서 자, 납세 의무자라고 적혀 있죠. 제가 납세 의무자는 방금 여러 거래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세무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혹은 반대로 세무서에 가져다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제 자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 납세 의무자의 나를 사업자라고 표현을 해요. 앞에서 제가 사업자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럼 사업자의 요건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영리 목적 유무는 불문하고 영리를 추구한다 아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 물품을 팔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서 세무서에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자 그리고 사업성을 갖춰야 된다는 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도 과세 대상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쓰시는 물건을 뭐 중고나라 뭐 이런 곳에서 물건 파는 것도 본 적 있으시죠? 혹은 팔아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쓰던 물건을 1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물건 사겠다는데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10만 원 더 주세요 하면 저를 미친놈으로 보겠죠. 제가 그런 소리를 하면 그 이유는 저는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자 내가 그냥 저렴한 간단하게 쓸 전자레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 알아봤더니 3만 원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 살려 있는데 그 상대방이 뭐 카드 된다고 하면서 카드로 하면 3만 3천 원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불쾌하지 않죠? 이 사람 중고 매매사인가 보다라고 느끼잖아요. 현금은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이 중고 매매상이라고 생각한 건 이 사람은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 자라고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사업성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건 우리는 그 종속된 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요. 그럼 자동차에도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그럼 딜러한테 그 자동차를 샀다고 해서 그 개인인 딜러가 사가지고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는 게 받아서 그건 우리 그 자동차 회사의 법인 인격체인 홀로 독립된 존재가 받아서 내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내고 싶으면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내가 사서 사업자를 설립을 해서 내가 받아서 사업자 형태로 낼 수가 있는 거지 종속된 자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는 납세 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말라고 말하는 면세 대상 물건을 파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지만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지금 얘네들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좀 더 풀어서 쓴 거고 자 이제 납세 의무자의 구분을 볼게요. 자, 사업자는 먼저 둘로 나누는데 과세 사업자와 그리고 면세 사업자로 둘로 크게 먼저 나눠요. 그럼 이 면세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를
우리 면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면세 사업자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면세품만이에요. 이것만 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면세라는 제도를 여러분들이 그 공항 가거나 하면 있는 공항 면세점 있죠? 그 면세하고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 면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면세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말라는 항목들이 면세품인 거지. 여러분들이 공항에 있는 면세점의 면세품은 부가가치세만의 면세가 아니라 모든 개별 소비세부터 많은 세금의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0% 세율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매출세액을 받지 말라, 부가가치세에 그 부가세법이 이야기하는 그 물건만 팔아야지 면세사업자예요. 그럼 부가세 받지 말라는 물건만 파니까 그럼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낼 일이 있나요? 없겠죠. 부가가치세 받지 말라는 물건만 파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세법법전에 적혀 있는데, 이 사업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에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부가가치세법상에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과세품도 팔고 면세품도 팔고 혹은 과세품만 팔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과세사업자라고 하는데, 자, 이 과세사업자는 또 먼저 둘로 크게 나누는 게 일반 과세자와 자, 여기다 쓸게요. 간이 과세자로 나눠요.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연 매출액이 아직 우리 배우지 않은 공급 대가인데 얘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고,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이면 우리는 간이 과세자 적용이에요. 우리 책에 4,800 있죠? 올해 개정된 거기 때문에 8,000으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지금 그 간이과세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 의무들이 있겠죠. 부가가치 신고도 하고 증빙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는데, 이 의무를 전부 다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과세 사업자 형태가 간이과세자예요. 그럼 이 간이과세자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이라는 건 한 달에 매출액이 800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 매출액은 이익이 아니잖아. 수익이죠. 2배 장사라고 하면 한 달에 400 정도가 만약에 나의 매출 이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매출 이익이라는 건 물건 원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사업을 할 거면 사업장 가게가 있어야 될 거고 직원 한 명을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400 물건 팔아 가지고만 해서 400이 남는데 사무실과 직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400 가지고 그럼 밥값도 내고 뭐 전부 다 하면 답이 안 나오죠. 한마디로 영세한 사업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부가가치 신고하고 이런 직원들 쓰는 것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간이과세자인 거예요. 과세품을 파는데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간소화시켜줘서 1년에 한 번만 신고해 이렇게 다 바꿔서 좀 간소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기준이
작년까지는 4,8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뭐 5천만 원 넘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매출이 지금 갈수록 이제 그 부가가치의 그 이익을 남기는 형태는 요즘 신업종들이고 과거 이제 구업종들 같은 경우는 마진만 남기는 건 이익률이 작죠. 사실 과자 그거 사와서 팔아봐야 몇 퍼센트 남기겠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익이 작은 사람이 많아서 4,800이 넘어간 6천, 7천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여당 야당 상관없이 전부 다 합의를 해서 쉽게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까지도 부가가치세 의무를 간소화시켜 주자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돼요. 사업자인데 과세품 팔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고 그리고 부가세 받아야 되고 개인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증빙을 이야기하는 거지 발행. 부가세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착실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일반 과세자예요. 그럼 법인 사업자는 우리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도 못할 능력이 무슨 상법상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취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취지를.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를 볼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저도 옛날에 처음에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능력이 없어요. 처음 차릴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돼요. 간이과세자가.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여러분 이제 망원동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 모르겠는데 마포에 보면 저는 망할 망자라고 망원동이 있는데 그 동네 분들이 싫어할 텐데 그 마포구청 옆인데 그게 이제 부동산을 차릴 때 그 차리는 시절에 제가 다른 회사의 법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일반 과세자. 그런데 마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러 갔는데 당연히 간이과세 체크를 했지. 근데 갑자기 거기 있는 세무서 직원이 전산을 치다가 갑자기 응 하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제가 다른 사업장을 차릴 때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 일반 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로 해가지고 저는 부동산을 했었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였지? 2000년도 중반? 그때 최초로 그래서 복비를 카드로 받겠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인데 카드 그 가맹 스티커 쫙 붙였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바라보지 안 오더라고. 별 효과는 없었어요. 복비 카드로 안 내고 싶나 사람들? 아무튼 저는 일반 과세 사업자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반 과세 사업장을 가진 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간이과세 제도의 취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의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의무를 간소화시켜 주려고 만든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예요. 그래서 과세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는데 해야 되는 의무가 간소화시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보시면 겸용사업자라고 있죠. 자,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예요. 지금 제가 이 과세사업자 카테고리에 쓰고 있죠. 이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용사업자 본 적 있나요? 자, 혹시 우리 편의점 한 번도 본 적 없으신 분? 그래서 편의점에는 과세품도 팔고 면세품도 팔아요. 이 앞 시간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는 말했죠. 흰우유는 면세, 초코우유는 과세. 설마 편의점이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만 팔지는 않겠죠.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팔아요.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면세 항목도 팔고 물론 더 많은 과세 항목을 팔아요. 그럼 마트들은 다 그거죠. 약국 같은 경우도 우리 처방전 받는 약, 조제약은 면세고, 그리고 우리 그 그냥 가스명사 하나 주세요. 그런 그 상비약들 있죠. 그런 건 과세예요. 신문사도 신문은 면세인데 광고는 과세예요. 우리 주위에는 온통 경영 사업자예요. 사실 사업자가 나 과세품만 팔래, 면세품만 팔래. 그런 사업자가 어디 있어요? 돈 되면 다 팔아야지. 그죠? 그런데 그 파는 내가 취급하는 물건이 면세품만 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고, 과세품만 되거나 과세품하고 면세품이 같이 되면 이걸 우리는 겸용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겸용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전부 다 해야 돼요. 그 우리 주위에 겸용 사업자가 무진장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겸용 사업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겸용 사업자 때문에 과세 사업 비율과 면세 사업 비율을 나눠서 하는 작업을 전부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과세품 면세품 안 따진다 그랬죠. 돈 되면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사업자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우리 아래 과세 기간을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기간은 1년에 2번 있어요. 1기,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1년에 과세 기간은 2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기, 2기로 나누는데, 자, 우리 표현할 때 회계에서는 기초 기말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제 우리의 지금 참고로 용어로 회계에서 우리가 기초하니까 이제 느낌 있죠. 그럼 세법은 얘를 개시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계에서 기말이라고 하는 걸 종료일이라고 부를 거예요. 종료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세법에서 이야기할 때 세법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를 신고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과세기간이 될 거고, 그럼 표현할 때에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 12월 31일인 거예요. 그럼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 그리고 7월 1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만약에 우리가 앞에 그 계산 구조에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물건 사온 거는 1,000만 원치 사오면서 1,100만 원 줘서 100만 원 돌려받아야 되는데 판 거는 400만 원치밖에 못 판 거예요. 그럼 40만 원만 매출세액 받았겠죠. 그러면 60만 원을 돌려줄 거예요. 먼저. 그럼 나중에 걔 팔면은 이제 매출세액만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법은 사업자가 사업하기 힘들게 만드는 건 없어요. 사업자가 내기 싫어서 힘들어하는 거지 사업자가 부담이 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게 우리 원칙인데, 자 이 부가가치세법은 우리나라 세수 확보의 1위예요. 법소부가 75%라고 했는데 그 75% 차지하고 있는 3대 세법 중에 제일 많은 세수 확보 1위가 부가가치세, 2위가 소득세, 3위가 법인세예요.
그럼 소득세도 빨리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에 1년 동안 얼마 번지도 모르는데 가리세표에 의해서 세금 뜯어가죠. 그러고 나서 1년 지나야지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 봐서 세금 확정하는 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가가치세도 빨리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인 기간을 두는데 그 임시적인 기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게 생기고, 자, 과세 기간이 아니고 얘는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예정 신고 기간은 이제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예정 신고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고를 하도록 임시적인 기간을 두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 3월 31일, 9월 30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뒤에 가면 우리 부가세 부속서류 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라고 말하면 쉽게 표현했을 때 1년에 2번 하라는 이야기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이렇게 말하면 1년에 4번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얘 둘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1월 1일, 7월 1일은 예정신고기간 개시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세기간 개시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예정신고기간을 제가 만든 목적이 세수 확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도 신고를 하는데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는 하는데, 그런데 이때는 세금 빨리 걷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급은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보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적혀있는 칸이 아예 존재를 해요. 예정신고는 세금을 받기 위한 거지 이걸 우리 그 사업자한테 돌려주기 위한 기간이 아니에요. 임시기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이제 부가가치 신고할 때에 우리 흔히 1분기라고 표현하는 기간 있죠. 1분기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1기 예정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흔히 2분기라고 말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이라고 표현할 거고, 3분기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2기 예정, 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확정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지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였잖아. 그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였죠. 그래서 앞 구간이 예정 구간이니까 나머지 뒷 구간은 확정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2기 예정 기간 동안에 뭐 2기 확정 기간에 뭐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계산해요. 1기 예정은 이 기간 것만 쓸 거고 1기 확정은 이제 과세 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한 후에 예정 신고했던 거 뺀 나머지를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누락해도 확정 때 신고할 수가 있어요. 과세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1기
확정 기간 때 4월 1일부터 6월 30일 날 놓친 거를 2기 예정 때 못 해요. 그때는 1기 걸 수정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과세 기간은 넘나들 수가 없어요. 얘는 임시 기간이라는 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는 신고할 때 일반적인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해야 돼요. 1년에 4번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우리 법인 사업자 중에 우리 직전 과세기간 공급 가액이 1억 5천 미만, 이 사람들은 예정 신고에 의무가 없어요.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건 예정 고지 납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개인 사업 해보신 분 있으면 아마 이렇게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3월달 지나고 4월 초쯤 되면 세무사 사무실이나 여기에서 얼마 납부해야 된다라고 그냥 부가가치세 납부할 금액을 고지서처럼 주죠. 그죠? 그럼 그거 받아서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한다고 따로 안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게 의무가 없다라는 거지 할 수가 없다가 아니에요.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의무를 간소화 시켜준 거예요. 법인 사업자도 원래 해야 되는데 법인 사업자가 과세기간 6개월 동안에 1억 5천 밖에 공급가액 매출액이 안 나왔다는 건 그 사업자는 일단 힘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전 직원 대표이사 포함해서 3명 넘어가면 망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개인 사업자처럼 좀 간소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정 신고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냐면 직전 과세 기간 대비 우리 공급 가액이나 아니면 매출 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할 때, 미달 시 예정 신고를 하면 돼요. 자, 뭔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표현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예요. 자, 예정 고지는 어떻게 하냐면 전 과세 기간에 6개월치 해가지고 과세 기간 세금 납부한 거 있겠죠. 그 절반을 그냥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1기 7월 25일 날 1기 동안 해가지고 총 신고된 금액에서 납부한 게 예를 들어 3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우리 9월 30일 기준해서 10월 25일까지 150만 원 내라고 고지해 주는 거예요. 전 대비 절반 내라고 고지해 주는데 봤더니 지금 9월 30일까지 우리가 사업한 게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 미달하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150만 원 내리 힘들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신고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일반적으로는 얼마 납부하시면 돼요 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사무실들도 힘든데 원래 부가가치 신고는 세무사무실에서 해주는 곳은 개인 사업자 말고는 없어요.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 신고서 세무사무실에 해달라 그러면 서로 창피하고 세무사무실이 그 격리사무원을 부려먹을 거예요. 그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가 있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가 있어요. 근데 세무사무실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예 명령적으로 말하는 건 내가 무시당했거나 아니면 말하면 부탁하면 안 될 창피한 짓을 부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무실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 그만하게 나에게 시킨다는 건 뭔가 그에 맞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 이게 공부하는 이유가 일반 작은 회사도 부가가치 신고는 자기 회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589인 사람이 무슨 신고야?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세무사무실에서 해주는 거고 법인사업장 형태는 여러분 회사 들어가시면 직접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간이과세자가 있죠. 관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하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우리 예정 신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정 고지가 아니라 예정 부과 납부를 할 거예요. 1년이기 때문에 중간을 6월 30일을 끊어서 우리는 예정 부과 납부를 할 건데 이것도 지금 올해 개정되어서 그때까지의 공급 대가가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골에 보면 우리 구멍가게라고 말하는 뭐 담배가게 이렇게 표현하는 가게 있죠. 거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뭔지도 몰라도 장사하고 있어요. 과자도 팔고 뭐 세제도 팔고 그러시는데도 부가세가 뭔지 모르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그 이유가 과세관청은 알고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작으면 안 내요. 1년 동안 전체에서 작년까지는 3천만 원인데 공급대가가 올해는 4,800 이하는 아예 세금 걷지 말래. 괜히 부가세 이야기해서 마음만 안 좋지. 그 구멍가게 시골에서 농촌에 뭐 몇십 명밖에 안 사는 동네에서 팔아봐야 그 얼마 되시겠어요? 1년 동안. 그죠? 남겨봐야 얼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간소화시켜주는 게 간이과세 제도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건전하게 사업 시작하신 분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를 빨리 탈피하는 게 정상인 거지. 간이과세로 계속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세금 안 내고 있다 자랑할 게 아니고 나 돈 못 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업활동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구멍가게라든지 세탁소는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세탁소 사장님 돈 엄청 많이 버는데 매출이 잘 안 잡혀서 간이과세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간이과세 특징하고 이는 과세 기간인데, 자 지금 이 기간에 예외가 있어요. 이 일반적인 과세 기간이 있죠. 이 예외가 뭐냐면 개업하거나 폐업할 때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간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3월 1일 날 아니면 2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과세 기간은 2월 1일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며칠까지? 과세 기간 2월 1일 날 개업했어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3월 31일까지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폐업을 해요. 11월 1일 날. 그럼 마지막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인 거예요. 과세 기간하고 예정 신고 기간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세금 걷기 위한 임시 기간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떠올리시면 돼요. 얘가 우리 머릿속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과세 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럼 부가가치세 보면 1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과세기간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1년 이상에 걸쳐서 이 표현을 이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금 몇 달이죠? 3월 달이죠? 그러면 지금 2021년 1기죠? 그러면 전기라고 말하면 2020년 2기를 말하는 거예요. 직전기라고 말하면. 근데 표현 좀 특이한 표현이 직전기라 그러면 이제 2020년 1기를 말하는 거예요. 회계가 아니지 우리 세법이잖아. 부가세법에서는 6개월씩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이과세 포기하고는 저기 있는 거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되니까.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를 보면, 자, 납세지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하고 있어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과세관청에 납부를 하는 게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예요. 자, 여러분이 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본사를 여기 강남에 두고 있어요. 공장을 인천에 두고 있어요. 직매장을 종로에 두고 있어요. 사업장이 몇 개죠? 그렇죠. 그렇게 세 개로 보겠다는 게 사업장 단위인 거예요. 공장도 사업장, 종로에 있는 직매장도 사업장, 본사도 사업장. 그러면 각각 이 사업장마다 우리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될 때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관리하는 과세관청인 납세지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사업장의 범위라고 적혀 있죠. 자, 사업장의 범위에서는 자, 구분 적혀 있는데 광업이 진한색으로 책되어 있죠. 진한색 신경 쓸 거 없어요. 진한색 잘못된 거고 그냥 아래랑 똑같은 거예요. 분홍색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사업장 범위를 보면 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의 과세 관할 세무서가 나의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집 주소 생각하면 어디 구인지 생각하면 떠올리시고 그때 그 구자를 빼고 거기에 세무서 붙이면 그 세무서가 있다는 거 알 거예요. 내가 마포구에 사면 마포세무서, 용산구에 사면 용산세무서 있죠. 그럼 내 사업장이 지금 거기 어디에 있냐 이제 그걸 따질 거예요. 그럼 광업의 경우에는 우린 탄광에 제일 많은 사람이 가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업사무소에 소재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장으로 기준을 잡는 게 납세지 기준인데 이 납세지를 잡기 위한 사업장의 기준이 과세관청이 관리하기 편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관청이 세금 표현은 납세지니까 세금 내는 곳 같죠. 근데 세금 내는 건 길 가다 보이는 세무서 아무 때나 내면 돼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면 그걸 이제 조사하고 책임을 물으러 올 세무서가 납세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부가가치세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가 다르고 소득세 납세지가 다르고 법인세 납세지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 말은 우리가 여러 지역에서 1단계 만들고 또 2단계는 또 딴 지역 가고 계속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장으로 봐서 그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에 그 과세관청에서 납세지로 해서 관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가로 보시면 우리가 물건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 단순 포장하는 거 있죠. 박스에 넣고 봉지에 넣고 박스에 넣는 거. 그런 거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지금 물건 만드는 공장 안에 그런 거 포장하는 곳까지 만드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 포장하는 장소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아닌 거고. 그럼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자, 건설업은 시행사가 아니고 시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곳.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는 곳은 시행사고 걔네들이 집 파는 애들이고 건설업은 시공사 건물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럼 건설 짓는 기술 그리고 운수업, 택시, 부동산 매매업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개의 공통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파트 전국 각지에 거의 다 있죠. 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뭐 레미안, 자이, 롯데캐슬 또 뭐 있죠. 뭐 많죠 아파트들. 근데 서울에서 봐도 본 게 지방 가도 있잖아. 택시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로에 살아요. 제가 여기서 택시 타고 집에 가요. 그럼 여기는 강남구죠. 신논현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서초구예요. 그럼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는 동작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동작구 지나가면 영등포구 지나가겠죠. 영등포구 지나가야 이제 맞죠? 관악구 안 지나가죠. 지나가면 이제 구로구에 가요. 방금 제가 말한 건 방금 말한 구는 전부 다 과세관청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택시는 과세사업자예요. 이런 부가세 있는 그 요금을 내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지금 그럼 그 구역마다 나눠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없겠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등록등본처럼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와요. 그러면 그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여기 우리 사무실이라고 우리 주 사업장을 정하게 될 거예요. 거기가 우리 사업장으로 봐서 납세지가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은 전국에 있는 각지의 땅을 다 팔겠죠. 저도 마포에서 했지만 경북 김천 땅도 팔고 제주도 땅도 팔고 많이 팔았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죠. 부동산 임대업은 건물은 그대로인데 건물주가 바뀌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이 그 건물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가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그 부가세 내는지는 그 건물이 있는 곳에 과세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게 편한 거지, 사람 따라다니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우리 납세지가 되어서 사업장이 되고 거기가 납세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인 자판기, 이건 전국 각지의 자판기를 깔 수 있겠죠. 제 친구도 수도권에 300개 깔고 있어요. 걔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에도 막 깔고 있어요. 한 개 넣는데 자리세 1,500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 3개 넣고 있고 부자죠. 300개. 걔도 솔로예요. 영원히 결혼 못해요. 이러면 자기 이상형의 배우자가 수도권에 자판기 깔고 있는데 동쪽을 배우자가 맡아주고 자기가 서쪽을 맡으면 좋겠대. 정말 이상한 놈이에요. 돈 엄청 많이 버는데 이렇게 세금 신고 저희 사무실에서 해주는데 많이 벌어요.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랬는데 싫다 그러더라고 걔가. 근데 지금 방금 300개 했는데 인천대학교도 있고 저기 용인 한국외대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그 자판기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얘 자기 집 옆에 두고 있는데 성북동 살아요 혼자. 자, 그리고 뭐 거주자 이해는 필요 없는데, 자, 다단계 판매원도 개인 사업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업소득이 나올 건데 그분들은 우리 그 다단계 판매업자 그 원 말고 그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볼 거예요. 다단계 판매에서 파는 그 물건도 과세품이에요. 부가세가 있게 거래를 하고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다단계 판매원한테 회사가 팔잖아. 그죠? 그 부가세 받아서 부가세 신고해요. 정말 그냥 판 거예요. 팔아라고 직원한테 준 게 아니고 정말 판 걸로 다 신고가 돼요. 그래서 다단계 그 판매원은 그냥 서로 팔고 하는 구조예요. 근데 국가가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막 하시는 분들 보면 7단계 뭐 4단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거 국가가 그 정도 선까지 지켜준다는 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 남겨먹는 부가가치의 10%만큼 국가가 세수 확보가 되니까 드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14단계까지 봐준 적이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이 테너노가 다단계 거리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때 왜 다단계 거리라고 말했냐면 테너노의 모든 건물에 다단계 사무실 다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99년도, 98년도 때 여기 뉴스킨 아메이가 저기 딱 사거리에 있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정서가 별로 비호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사라진 건데, 근데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도 있어요. 뭐 아메이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나쁜 놈이지 그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원래 그런 판매 시스템을 하는 회사인 거기 때문에 저도 제 아는 분이 거기서 해가지고 옛날에 제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해서 저기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렸더라고. 야간에 쓰라고. 그 있는 자기 회원들한테 인원수 제한해서 그래서 놀이기구 많고 탈 수 있길래 난 아메이 최고라고 말해주면서 놀러 갔다 왔어요. 좋더라고. 놀이기구 안 기다려도 되고 규모 크니까 좋던데. 자, 그럼 지금 이 사업장 제가 그냥 궁시렁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실기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죠. 근데 생각보다 시간을 조금 제가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건
1년 중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이론 시험에 꼭 여기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론이 부가가치세가 세무이급엔 세 문제, 이론에서 회계일급에서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걸 위해서 막 외우고 할긴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군데군데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쭉 지나가는 게 있고 멈추는 게 멈춰서 구구절절히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건지 인지만 하고 넘어가자는 걸 제가 이렇게 식으로 좀 이야기하다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우리 사업장 형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